오늘은 두 번째 민사법 강의 시간이고요. 네. 제 소개는 지난 시간에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례를 위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총 7개 정도 준비를 했고 1 시간 정도니까요. 하나당 한 7-8분 정도 하면은 시간은 맞겠네요. 네. 뭐가 많이 문제가 될까 하다가 상담도 몇 번 했던 거를 좀 해 봐야 되겠다. 근데 기존에는 인제 그 "날이 추워서 보일러가 터졌다." 이랬더니 지금이 또 여름이고 해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고장 났다." 그러면 집주인이 에어컨을 갈아야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세입자인, 그러니까 임차인인 나한테 "에어컨 값이 80만 원인데 40만 원을 내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40만 원이면. 물론 새 에어컨을 달면은 내가 시원하게 지낼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죠? 여기는 보일러를 예로 들었는데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 고장 난 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오래돼서 이제 수명이 다 돼서 그래서 바꿀 때가 됐다. 그러면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에어컨이나 보일러 같이 그 돈이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집주인이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전구를 갈아야 된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방충망이 찢어졌다. 방충망. 뭐 그런 거를 갈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집주인이 안 해 줘도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냐 아니냐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망가진 거냐,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망가진 거냐.' 이렇게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고장 났으니까 무조건 반반, 그 집주인 반, 세입자 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돈이 들어가는 거면 그렇게 뭐 반반씩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한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도 나오죠. 보일러 말고 뭐 장판을 뭐 다 드러내야 된다 거나 뭐 도배를 완전히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임대인이, 집주인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럴 수가 있어요. 집주인이 그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아까 에어컨이 80만 원이면 절반 하면은 40만 원이잖아요. 나한테 40만 원 내라 이랬는데 내가 못 내겠다 했더니 나중에 보증금에서 40만 원을 빼고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한데, 그러면은 결국에 소송으로 받아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사례 혹시, 네, 그냥 질문은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고려인분이 계셨는데 다음 달에 출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2달이 남았대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끝나야지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 나 이번에 가만 안 올 건데 빨리 좀 받을 수 없겠냐." 그렇게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끝나야. 네. 우리는 보통 계약 기간 전에라도 내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 주거나 뭐 그러면은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법에서 정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월세 계약을 맺는 것 같이 월세 계약을 끝내기로 하는 또 다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계약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계약이라는 거는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겠다. 둘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2달 남았지만 이번 달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둘이 똑같이 됐으니까 계약이 되는 건데, 나는 "돌려주세요." 했는데 저쪽에서 "아니 안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맞나질 않잖아요. 그럼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대로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건데요. 보통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는 2 년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가 끝나기 2달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가 이번 올해 10 월에 끝난다. 그러면은 2 개월 전이면 8월 말이 되겠죠. 8월 말까지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더 살겠다, 이 집에서." 옛날에는 한 달 전이었는데 한 달 전이 아니라 2달 전으로 바뀌어서 2달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2달 전에 얘기하면 집주인이 나를 마음대로 못 쫓아내요, 2달 전에만 얘기를 하시면.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최대 2 년까지였어요. 그래서 2년 살면은 집주인이 이제 월세 올려 달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연장 안 하겠다." 이러면 이제 다른 집을 찾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2 년까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 년까지는 한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법이 작년에. 네. 그거는 임대인이 허락을 안 해도, 허락을 꼭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2달 전에만 내가 "나 더 살겠다." 하면은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이 돼요, 4년 동안. 그런데 내가 월세를 2달 밀리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2달 전에 "나 더 살겠다." 할 수가 있는데 2달 밀리면 더 살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2 달이라는 거는 내가 월세가 5 0만 원인데 절반 밀렸다. 이번 달에 절반 밀렸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절반 밀렸다. 그러면은 2달 밀린 거냐? 그게 아니고 금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5 0만 원의 절반씩 2번 밀려도 얼마예요? 5 0만 원이죠. 근데 5 0만 원치씩 5 0만 원씩 2달 치면 원래 1 0 0만 원이 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5 0만 원만 밀렸으면은 연장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보는 거예요. 월세 5 0만 원이면 2달 치면 1 0 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5 0만 원인데 내가 이번 달에 10만 원 못 냈다. 그리고 다음 달에 10만 원 못 냈다. 그거는 20만 원만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1 0 0만 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를 올릴 때 예전에는 뭐 마음대로 올렸지만 이제는 5% 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2년 살고 2년 끝나기 2달 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 10 월에 끝나면 8 월까지 내가 2년 더 살고 싶다 하면은 계약이 연장되잖아요. 근데 연장될 때 월세를 올릴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5% 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5 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월세가. 그러면 5% 면은 2만 5천 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만 5천 원보다 더 올려서 예전엔 5 0만 원이었는데 이제 6 0만 원 내라, 이거는 안 돼요. 네. 그렇게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월세 살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건 주로 전세인 경우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주인도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야 그 돈을 나한테 주고 그래야 내가 이사를 가는데,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본인도 돈이 없다, 못 주겠다. 그래서 전세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살고 있는데 내가 1억 원을 받아야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못 주겠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살아도 누가 뭐라고 못 해요. 이 집에 그냥 계속 살아도 돼요, 안 나가고. 돈 받을 때까지. 집주인 허락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는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 집주인이 내가 사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집을 사고 파니까. 이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데 내가 월세로 살고 있다고 월세 사는 사람한테 허락받고 집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팔고 싶으면 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팔아 버렸어요, 집을. 그러면 집주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랑 월세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럼 어떡하지?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바뀐 집주인이랑 내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을 한 걸로 봐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이전에 집주인이랑 한 계약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집주인한테. 따로 계약서를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방을 빼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내가 보증금은 나중에 이 바뀐 집주인한테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이 집 팔고 간 사람한테는 내가 돈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인제 한국 사람 같으면 인제 주민등록 아니면 동포들이나 인제 같은 경우에는 거소 등록을 하셔야 돼요, 꼭. 그래야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집주인 바뀌어도 계약서 따로 안 써도 내가 월세를 계속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전세 같으면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못 가겠지만 월세 같으면 보증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만 원 받자고 내가 계속 이 집에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사를 가요. 대신에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하고 가면은 그 보증금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주민등록을 하고 이 집에 살아야지 그 바뀐 집주인한테 "내가 임차인이다. 내가 월세 사니까 나한테 돈 달라." 이럴 수가 있는데 내가 이사를 가 버리면 이 집에 안 살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 안 살면 돈을 달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안 살지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이사를 가면은 실제로는 내가 이사 간 집에서 살지만 법적으로는 이 집에 계속 사는 걸로 봐 준다. 뭐 그런 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가끔 이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것도 받아 두셔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그냥 도장 찍어 달라면 해 줘요. 뭐 800 원인가 얼마 받고 해 줬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 이게 그 뭐 근저당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은행한테 이렇게 이 집에 대해서 담보를 해 줘요, 담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팔아서 갚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 일에 그게 됐어요. 1월 1 일에. 은행이 담보를 받았어요, 1월 1 일에. 근데 내가 지금 9월 8 일에 이 집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빨라요? 이 1월 1 일에 은행이 받은 게 빠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집을 팔았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요. 근데 거꾸로 내가 1월 1 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9월 8 일에 은행이 인제 돈을 빌려서 은행이 근저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잖아요. 그죠? 1월 1 일이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아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하지도 않고 하니까 꼭 좀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안 받으면 내가 아까 1월 1 일에 이사를 했다 그래도 은행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1월 1 일에 이사했다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빨리 해 버렸는데 여기까지 일단 그 임대차 관련된 거를 쪼끔 했는데 뭐 혹시 이따가는 또 교통사고 이런 내용이라서 좀 내용이 많이 달라서 잠깐 뭐 질문 같은 걸 좀 받아보고 갈까 하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전체 화면을 할까? 네. 아, 네. 아니면 잠시 네. 저에게 호스트를 넘겨주시면, 아 아니면은, 네네네. 네, 근데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이제 각자 질문을 주신 분께서 그냥 마이크 아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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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집 관련돼서 첫 번째 주제가 끝났고요. 지금 중간에 질문을 주신 분도 있고요. 혹시 지금 공부했던 내용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 그 집과 관련돼서 뭐 월세, 전세, 뭐 임대차법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써주시면 됩니다. 네, 황소영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네. 아직 궁금하신 점이 만약에 벽지 곰팡이가 많이 꼈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책임지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 벽지 말씀드렸는데 좀 따져 봐야 돼요. 따져 본다는 게 어 그 벽지가 곰팡이가 쓰는 게 습기가 많이 차서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환기도 자주 안 하고 아니면은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집에 며칠 동안 내가 1 주일 동안 어디 지방에 가서 일을 하느라고 집을 못 왔는데 그 사이에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냥 곰팡이가 쓸어 버렸다. 이러면 인제 내 잘못이 될 수 있고요. 내 잘못이 되면 내 돈으로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위층에서 막 물이 새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위층에서 물이 새는 거. 뭐 그거는 당연히 내가 안 하고 뭐 위층이 해야 되겠고 뭐 그런 거 등등 해서 항상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쪼금 따져 봐야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네.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층에서 물이 샌 것도 아니다.'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제 해 줘야 되는 거죠. 벽지 같은 거 도배 같은 것도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답변, 있다고 네,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엘레나 님이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최일레나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질문은 지금 12 일요일에 저도 계약이 2년이 되어 끝나요. 만기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부동산에 가서 또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답은 주인이 지금 우리 오늘 배웠던 50% 아니라 12%로 월세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 월세 말고 보증금은 얼마나 올리면 제가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보증금은 2배 올려달래요. 음.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제가 해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인데 아, 네. 그러세요? 네. 여기 주인님이 아마 떨어질까 봐요. 여기 놀이터 끈에 가다가 떨어질까 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디 가셨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놀이터에 있어서 리나 쌤 마이크 가지러 켰어요. 오시면 되세요.
아, 이건 다른 분이시구나. 네. 음, 네. 그거는 일단 5%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어서 네. 12%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게 애매한 건데, 어쨌든 2년 더 살고 싶다고는 말씀을 네,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2년이 더 살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법적으로. 네, 내가 더 살겠다고 했으니까 2달 전에.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산 지가 2년이 넘은 건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 아니요. 그래요? 3개월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3개월 그러니까 전에. 이 집에 네, 살기 시작한 지가 2년이 넘었으면은 안 한번 넘었어요. 갱신을 한 거라 법이 적용이 안 되고요. 2년이 네네. 안 됐으면은 이번에 내가 갱신을 할 때 더 살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무슨 아, 말씀이신지 알겠나요? 네, 제가 다 알아들었는데,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네. 5% 이상은 못 올리고 보증금은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2배는 안 돼요. 2배로 올리는 것도 불법이에요. 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더 살겠다. 근데 당신이 말하는 거는 불법이니까 나는 그대로 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월세를 올리는데 계약서를 안 쓰니까 결국에 그 사람은 어, 뭐 예를 들어서 12% 올린 돈을 내놔라 이런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아, 예. 네. 그러면 그 소송에서 우리는 5%만 내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소송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5% 올린 돈만 내겠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변호사니까 그냥 소송을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까지 당하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래서 예, 맞아요.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 센터나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내용 증명이라는 거를 좀 보내서 5%로 계산, 지금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 더한 금액으로 나는 하고 싶다.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시는 게 일단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음, 부동산을 통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제 편지 쓰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네, 강의 끝나고 한번 네, 그 센터에 네, 문의를 하시면 제가 그 대략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네.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낸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를 3개 갖고 와라 이래요. 똑같은 음, 편지를 3개 갖고 와라. 그거 가지고 이제 돈 내면은 거기다 도장 찍어 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보내줘요, 하나를. 음, 그래서 그걸로 아,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 정도를 해 놓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강의 이후에 좀 상담을 하던가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최쓰리게이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읽을까요? 여기 예를 들면 임대차 할 때 집주인이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있다고 잘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입주하자마자 보일러나 저기 에어컨 갑자기 저기 고장 나면은 세임자가 50% 수리비 좀 집주인이 좀 좀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집을 구해서 거기에 에어컨이랑 보일러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고치는데 돈이 좀 들어가면은 집주인이 들어온 사람한테 당신도 여기 살 거니까 반 정도 내세요. 네, 전 이렇게 이해했는데 상황이 맞나요, 최쓰리게이님? 네, 네. 네. 이런 경우일 때, 네, 내야 되나요? 이제 음, 애매하네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은 안 내도 되는 거죠. 음,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고장 났다는 거는 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니까요. 근데 음,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이게 왜 고장 났는지를 내가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렵기는 해서 글쎄요. 이거는 뭐 반 내고 사는 게 현실적으로 그냥 차라리 속 편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법적인 얘기를 드리면 들어가자마자 고장 났다는 거는 이미 고장 날 때가 됐다. 그거는 그 세입자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일러나 에어컨은 돈이 많이 들고 그러면 뭐 전세든 월세든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최엘라나님 같이 뭐 내용 증명 같은 거를 보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근데 또 없으면 집주인이 그러면 나 못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급한 건 나잖아요. 불편한 거는. 이걸 뭐 갑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기 무슨 경우에서 좀 50%가 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 내라는 거는 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법에는 집주인이 내던가 세입자가 내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50% 내라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50% 내는 거는 둘이 그냥 새로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50%씩 내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거다. 네. 왜냐하면 아까 들어봐서 잘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이 50% 때문에 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음, 50% 10%라고 좀 그러니까 반반. 50% 방방 이거 무슨 반반. 네, 절반씩. Половину пополам заплатить. Пополам. в каком случае? Нет, просто он сейчас объясняет, что если по закону, если только что, ну, если я дошла только что, вошла в новую квартиру, тогда не надо, потому что я только что я пришла. Но тогда надо уточнить, это может быть, я сломала кондиционер или бойлер, или может быть, это просто уже долго лежит, поэтому, ну, сам уже это пора не работать. Тогда надо уточнить причина, почему сломайся. И, ну, он еще добавил, что если Кипчуин постоянно говорит, тогда делаем пополам. Тогда, ну, может быть, если вы на 2 года на Чонзе живете, тогда просто платить и жить дальше спокойно. Поэтому это просто по ситуации по-разному. Ну, вы поняли? Поэтому это пополам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По закону, конечно,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но надо уточнить причину, почему кондиционер и бойлер не работает. Если это причина я виновата, тогда, конечно, я. Но если нет, если я не виновата, тогда, конечно, 집주인, он должен заплатить. Но обычно 집주인 пополам просят. 집주인들 просят. Поэтому если вы... Ну, вы поняли?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네, 은근 질문이 많네요. 아마 집이라서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그래도 한번 질문을 이어나갈까요? 아니면 질문 시간에 네, 모아서 네. 질문 할까요? 더 받을게요. 네. 아, 네. 지금 유민주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네, 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정일자가 지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확정일자가 지났다. 확정일자를 네, 그러니까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아까 설명하신 대로 뭔가 그 집주인이 은행에 많은 돈을 그 뭐라 해야 되지? 빌렸다. 빌렸고 많은 돈을 빌렸고 그 보증금을 못 갚을 상황에도 저희가 아는 그 상황을 파악하여 확정일자를 신고를 했어요. 행정복지사한테. 그런데 만약에 확정일자가 9월 10일이다 하시면 딱 9월 11일에 그렇게 그까지만 그 증빙이 되나요? 아니면 9월 10일 지나도 저희가 만약에 그때 나가고 싶으면 그때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좀 네. 확정일자 일단 설명이 뒤에도 네, 네, 계속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내가 계약서에 그 몇 월 며칠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9월 8일, 오늘 9월 8일 이렇게 쓰는데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가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확인. 확인 날짜가 뭐 아까 말한 대로 은행은 1월 1일인데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준 날짜가 뭐 8월 1일이다. 그러면 은행 날짜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이 팔려버렸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갖고 도저히. 그러면 1억 원에 팔렸다. 근데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렸고 내가 보증금도 8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의 집이 팔렸을 때 8천만 원을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1억 원에서 8천만 원을 뺀 나머지 2천만 원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천만 원이 남잖아요. 나는 보증금 8천인데 2천밖에 못 받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6천만 원은 이 집은 이미 팔렸으니까 이 집에서는 못 받는 거고 내가 그 집주인 다른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를 알아내서 그거를 다시 경매로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아까 말한 확정일자라는 거는 이 은행이 빨리 했냐 아니면 내가 임대차를 빨리 했냐를 비교하려면 날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날짜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 확정일자가 무슨 그거에 따라서 돈을 그 날짜 넘어가면 받고 못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날짜를 비교할 때 계약서 날짜가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1일에 계약은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아 받아야지 하고 9월 8일에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9월 1일에 은행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9월 1일로 돼 있고 나는 9월 8일로 돼 있잖아요. 계약은 9월 1일에 했지만. 그러면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9월 1일에 내가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이랑 누가 빠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 된 9월 8일이랑 은행이 한 9월 1일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느리잖아요. 그죠? 9월 8일. 그러면 내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한 날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은행이랑 누가 빠르냐 이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확정일자를 받을 의미입니다. 때 은행 확정일자도 같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은행은 등기부에 나와요. 보통 그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등기라는 걸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에서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사무소에서 등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미 은행이 막 이렇게 막 돼 있다. 그러면 이미 돼 있는 거보다 내가 하면은 내가 빨라요, 늦어요? 늦죠? 됐죠. 그러면 내가 늦기 때문에 앞에서 은행이 돈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 나는 남은 거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 이 집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확정일자 하기 전에. 한국 사람도 근데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정일자라는 게 있고 이거를 해놔야지 그 날짜를 비교해서 내가 빠르면 내가 이익이고 내가 늦으면 내가 불이익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뭐 혹시 몰라서 이번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저도 러시아어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Ну, тогда сначала про 확정일자. Ну, если вы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 на жилье, тогда сразу с документами, с договорами можно пойти в ЖМИН-центр и 확정일자 печать получить. Это значит,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я заключил договор. Это часть моего имущества. И сейчас 변호사님, он приводит пример, например, есть 전셋집, да, но это залог где-то 80 миллионов, да. И если вы не 확정일자, это подтверждение даты, если не получили,
Если что-то случится, ну, плохое, например, ну, хозяин, он брал ипотеку, да, 100 миллионов, и тогда, если вы не получили, тогда у вас не право просить залог, 전세. А если вы заранее получили вот это 확정일자, подтверждение даты, тогда вы можете потом попросить, я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это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моего имущества. У меня тоже есть право забрать, да, мой залог. Да. Поэтому вот сейчас сказать,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вот это получить заранее. Но если банк сначала брали деньги, ну, как ипотеку, если у хозяина много долгов, но у него нет денег вообще, и тогда 은행, банк обычно берет имущество. Во-первы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конечно, квартира. Да. И если квартира стоит,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100 миллионов, да, 100 миллионов, и если 은행, они пораньше, чем вас, 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вот эту квартиру мы берем из-за того, что у хозяина много долгов. Да. И тогда вы не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залог. А если вы заранее получили 확정일자, тогда у вас тоже есть права, да, сказать, вот это части моего имущества. Мне верните залог, то, что я раньше заплатил, и тогда 은행 части залога, части ипотеки они вам дадут. А когда заключать договор, Ага. разве не 계약서 не будет написана дата? Именно какая дата? 전세, когда 전세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 вот эта Ага. дата не будет разве написана? Не,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확정일자. Просто дата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но это просто дата. Да. Но это же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управлени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сделать регистрацию, 확정일자. Да. Ну, можно сейчас, прямо сейчас я могу с вами договор заключить, это только между собой, между нами.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никто не знает, правильно? Но квартира это же много денег нужно, поэтому надо уточнить, да, но сообщить в управлении, да, я скоро живу здесь,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혹시 그거 확인할 사회통합 수 있어요?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 4단계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이사 올 때 제가 진짜 이 집으로 이사 오면 바로 2주 안에 어떤 그 구촌 아니고 어떤 그 가서 저기서 도장 받아야 된다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도장 받을 때 도장에서 또 날짜까지 있고 그때부터 그 대한민국 법이 뭔가 생기면 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Вам нужно печать постави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течение 2 недель, как вы переезжаете. 이게 확정일자하고는 조금 다른 그 전세입자 신고 제도가 있어요. 또 다른 또 네, 다른 그거를- 개념이 나왔는데. 네, 그거를 아마 사통 시간에 알려주셨을 거예요. 네, 아마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Но вы поняли, Марина? Это похожая система, но не 네. то. просто 확정일자, 네, 이거는 집을 월세든 전세든 했을 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2개 해야 돼요? 동시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네. 신세라면, 네. 그래서 네. Перепрописка 1400. 주민센터에 주민센터. 네. 계약하자마자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세요. 그럼 날짜 꽝 찍으세요. 네. 네. 세르기, 네, 혹시 나 이해하셨나요? 네. 자, 잠시만요. 지금 네네, 질문이 이게 좀 하다 많은데. 보니까 이것만 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쵸. 그럼 일단은 네, 제가 질문을 좀 적어 놓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변호사님께서는 마무리를 일단 해야 다른 될 것 질문. 같고.
같고, 다른 강의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제가 봤는데 묵시적 갱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그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나머지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뭐냐면 아까 2달 전에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임차인이 더 살고 싶으면. 그죠? 근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도 아무 말 안 하고 임대인도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내가 2달 전에 더 살겠다 말하는 게 속 편하겠죠. 말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서 아까 굳이 설명을 안 드린 건데, 만약에 내가 2달 되기 전에 깜빡하고 말을 못 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다행히 집주인도 아무 말을 안 했다. 그러면 2년이 연장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질문이 더 많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아, 내용은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쓰리기님 질문을 네,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좀 이따 질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우리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이 화면은 이제 보이시는 거죠? 교통사고 가해자의 민사 책임 돼 있는 거. 네. 그래서 교통사고 이제 앞에는 월세나 임대차를 했고요. 이번에는 교통사고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니까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가해자라고 하는데요. 내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법적으로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도 아마 고려인 사례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6학년이에요, 아이가. 6학년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사람이랑 부딪혔어요. 자전거랑 사람이랑. 근데 부딪힌 사람이 코뼈가 부러지고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그 부딪힌 사람이 이제 부모님한테 1,000만 원 내놔라.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1,000만 원이나 달라는 게 너무 뭐 이유도 모르겠고 어이가 없잖아요. 1,00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부딪힌 사람이 여자분인데 23살이라고 해요. 근데 사고가 났으니까 병원에 간 김에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코를. 그러니까 성형수술비가 한 1,000만 원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전거랑 부딪혔으니까 자전거 탄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넘어져서 입원했고, 입원해서 성형수술을 했으니까 1,000만 원 반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상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먼저 자전거든 자동차든 이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냥 자동차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전거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랑. 그래서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처벌을 받냐? 처벌은 안 받아요. 처벌받는다는 거는 뭐 벌금 내고 뭐 이런 건데 아니면 감옥 가거나 그런 거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14살이 안 되면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가 사고 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처벌 안 받아요. 근데 돈은 갚아줘야 돼요. 돈은 물어줘야 돼요. 누가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근데 아이는 아주 어리다. 뭐 어린이집 다니는 뭐 5살짜리다. 그렇다면은 아이도 안 내겠죠. 근데 6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법원에서는. 어쨌든 아이도 책임이 있고 엄마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엄마가 결국에 돈을 내게 되겠죠. 그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엄마가 내야 되면 얼마나 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내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고 내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줘야 되는지는 이건 저도 모르고
사고 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 되면은 감정이라는 거를 해요. 감정.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서 얼마를 줘야 되냐 이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거는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이 되는 거고 뭐 500만 원이다. 아니면 5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봐도 1000만 원은 아니고 성형수술비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넘어져서 예를 들어 뭐 무릎이 까졌다던가 아니면 넘어지면서 팔을 짚었는데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팔 치료하는 뭐 치료비 정도? 뭐 그런 정도를 내게 되는 거지 1000만 원까지는 안 낼 거다. 근데 어쨌든 아이가 사고를 내도 엄마나 아빠가 돈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했던 내용인데 뭐 핵심은 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버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뺑소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 다쳤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그렇게 끝났고요. 이번에는 그 핸드폰이 누구나 쓰니까 문제가 됐던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는 어느 날 내가 그 외국인 등록증을 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통신사에서 100만 원 내라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요금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나는 핸드폰 쓴 적도 없잖아요. 근데 쓴 적도 없는 돈을 내야 되냐? 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신지를 모르겠네. 네, 어쨌든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소송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이제 나는 잃어버려서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알았다. 아, 걔가 내 걸 썼구나. 그러면 그 내 외국인 등록증을 쓴 사람을 신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인 척하고 내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는 나인 척 했으니까 사기친 거니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고 같은 걸 하려면 말만 갖고는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 만약에 잃어버렸으면은 바로 신고를 하셔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이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서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면은 또 이 누가 내 거를 썼는지 찾아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전화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쓴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내가 핸드폰을 해준 경우예요. 아까는 나도 모르게 한 거고 이번엔 내가 해준 경우. 그래서 내가 누가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요금 다 내겠다, 책임지겠다 했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꼼짝없이 내가 해준 게 맞기 때문에 일단 내가 내야 됩니다, 돈을. 아까랑은 달라요. 그러면 내가 내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럼 나는 이제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회사에 대해서 아까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으면 아이 나 돈 못 내겠다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들어 줬으면 핸드폰 회사에 나 못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재 사고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깊은 내용을 하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만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 병원비 내면은 보험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절단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몇 달씩 입원하고 하면은 병원비가 뭐 이렇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내가 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다쳤는데 내가 돈 내고 치료를 해야 된다니 이상하다. 나는 이 돈을 어디서 받을 수 없냐. 큰돈이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먼저 산재보험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산재가 안 됐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더 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는 이제 회사를 상대로 해야 돼요, 회사. 내가 일하다가 다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은 다 할 수 있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되게 복잡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뭐가 있냐면 일단 치료비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입원한 동안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일 못한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많이 다쳐 가지고 장애라는 게 생기면 그 등급 같은 게 나와요. 이거 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내가 얼마나 다쳤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인제 뭐 위자료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합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산재에서 내가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더 청구할 게 없어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다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산재에서 500만 원만 해 줬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은 500만 원 남잖아요. 이제 이거를 회사에다가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한 거라 꼭 맞는 설명은 아닌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말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받아야 되는 돈에서 그 산재로 받은 돈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에서도 1,000만 원 받고 회사에서도 1,000만 원 받고 이렇게는 안 되고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인데 산재에서 1,000만 원 받고 회사에서 1,000만 원 받으면 2,000만 원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을 산재에서 받았다. 그러면 500만 원은 이제 산재에서 못 받으니까 못 받은 만큼 회사에 대해서 5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네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